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들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37살 A씨가 충북 지역 52번째 코로나19 환자로 확진을 받은 건 발열 증세 나흘 만인 지난 일요일입니다. 발열 증상을 전후로 경남 통영과 농장 등을 오갔지만 다행히 검사 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A씨의 동선을 샅샅이 확인했음에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49번 환자 35살 B씨 역시 감염 경로가 우리 무증입니다. B씨는 전남 순천에 친정집을 다녀온 뒤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후 접촉한 언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선 두 사례처럼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충북 지역 확진자 52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10명으로 5명에 1명꼴입니다. 방역당국은 상당수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염고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이를 끊을 효과적 방역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100% 방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그 개인 방역 습관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초중고교생들의 등교가 속속 재개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파고드는 코로나19의 은밀한 확산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중3까지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늘 초등학교와 유치원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교육 현장의 고민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들어봤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가장 어린 1, 2학년의 등교를 앞두고 초등학교는 비상입니다. 교실마다 1m 거리 두기와 각종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급식실은 칸막이와 함께 좌석마다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 놓아 지정 좌석제로 운영합니다. 학년별 시차 등하교, 쉬는 시간과 급식 시간 시차 배정, 학급별 교조 교사제 운영, 학생 밀집도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나흘 등교하고 하루만 원격 수업, 나머지 학년은 이틀 등교하고 사흘은 집에서 공부합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는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발열이 있는 학생이 하루에도 5명 이상 항상 되다 보니까 이제 개학을 하고 37.5도가 넘는 아이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유증상자 시 바로 선별진료소로 갈 수 있도록 우려했던 초등학생 긴급 돌봄의 경우 원격 수업이 실시되더라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격일제, 격주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긴급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오전에 등교 수업하고 난 다음 오후에 긴급 돌봄을 오시는 거고요. 원격 수업하는 날은 지금처럼 똑같이 긴급 돌봄 운영할 예정이에요. 등교를 앞둔 유치원도 걱정입니다. 고3 학생들도 어려운 거리 두기를 유치원생들이 지키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데다 마스크가 벗겨지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부모들은 등교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외보다 밀폐돼 있고 또 친구들끼리 밀집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염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불안하죠.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가는 날인가? 갔다 왔으니까 내일 안 가나?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것도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초중학교와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등교 수업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 도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충북은 술, 담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면서 운동은 소홀해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국 꼴찌였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충북의 흡연율이 2년 만에 전국 1위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현재 흡연율은 22.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충북은 음주 실태도 가장 심각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 즉 한 번 술자리에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넘게 마시는 비율이 충북은 17.6%로 전국 1위였습니다. 충북 도민은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반면에 걷기 운동은 소홀했습니다. 걷기 실천율이 서울 시민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비율인 걷기 실천율이 33.4%로 전국 15위, 간신히 꼴찌를 모면했습니다. 술, 담배는 가장 많이 하고 운동은 적게 하는 거꾸로 생활 습관은 건강생활 실천율 전국 꼴찌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비율인 건강생활 실천율을 보면 서울이 45.2%로 전국 1위, 부산이 36%로 2위, 충북은 2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이 3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과음, 흡연, 운동 부족은 각종 폐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연, 운동, 또 절주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법정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표본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사태로 개관 30여 년 만에 휴관했던 독립기념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실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의 실현을 주제로 한 제2전시관이 문을 열어 이번 재개관이 갖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립기념관 제2전시관에 새로 등장한 8.5m에 달하는 수탈탑입니다. 식민지 시절 일제가 수탈해 가던 쌀가마를 비롯해 무쇠속과 녹그릇까지 사각의 틀 안에 가득 쌓아 올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힘없는 민족의 시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조선 청년과 소녀들을 실물 크기 밀랍 인형으로 한데 모아 시련의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987년 개관 이래 처음 전면 휴관에 들어갔던 독립기념관이 다시 관람객을 맞으면서 선보인 전시물입니다. 1년여에 걸쳐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당초 지난 3.1절 직전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관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경술국치 110주년을 맞아 결의의 실현관 개관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우리나라 선조들께서 지내왔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는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요. 개항 이후 전차가 다니던 조선의 거리가 재현됐고 특히 국립수목원과 함께 조성한 시련의 돌밭이라는 정원이 눈길을 끕니다. 결의 실현에서는 개항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일제의 침략, 이어진 식민지배 참상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과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중요한 행사들을 기획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시련 속에 탄생한 결의의 실현관은 일제의 압제에도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민족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요즘 산책로나 공원 곳곳에서 빨간색 작은 벌레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이 벌레.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닌지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벌레의 정체를 UBC 신혜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산책로에 마련된 운동기구와 정자, 옆에 있는 난간까지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벌레떼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피를 빤 모기처럼 새빨간색을 띠는 만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겁도 나고요. 일단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빨갛게 올라오고 가렵고 하니까 겁나죠. 겁나고
올 때마다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제가 운동을 하러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좀 진드기가 보이는데 어떤 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위험하니까. 이 벌레의 정체는 일명 빨간 진드기라고 불리는 다카라다니. 일본에서 유입된 해충입니다. 빛을 좋아해 초여름 직전인 요즘 특히 낮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 사람에게 해로운지 여부. 사람을 물거나 하는 진드기는 아니고 집벌레에도 뭐 갑자기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운 의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습기에 약하고 물에 닿으면 쉽게 죽기 때문에 장마철이 오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다만 SFTS, 즉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등의 감염병을 옮기는 야생 진드기도 이맘때부터 왕성하게 활동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 진드기 종으로는 참진드기와 털진드기가 있습니다. 참진드기는 SFTS를, 털진드기는 쯔쯔가무시증을 옮겨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 야외 활동 시 긴 옷과 양말로 피부 노출을 줄이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종일 구름만 많아서 한낮에도 불을 꺼놓은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23도 선에 그치며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퇴근길 무렵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이 비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벌써부터 걱정되시죠? 공포의 짝수해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기상청이 발표한 올여름 기상 전망을 살펴보시면 폭염과 열대야가 잦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특히 무더위의 절정은 7월 하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보다 덥다는 뜻인데요. 아직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더위가 없지만 계속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최근 충주시에 대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기령 충주시장의 책임 논란 또한 불거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실제 조기령 시장에게 어떤 책임 사항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옛 한전 수원부 연수원 매입에 대한 논란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충주시가 시의회의 승인 없이 부동산 매입을 진행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기령 충주시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안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시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우선 지자체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고 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친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재산의 경우에는 뭐 시군구라면 한 20억 이상, 그리고 그 토지 있는 면적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계획을 내보내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우선은 그 승인 절차가 지금 누락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의회의 주장이고요. 그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제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우선 뭐 그 사과의 요지는 의회 승인 없이 이런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사과문 자체를 조금 들여다보면 네. 그 비리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그 일하다가 실수한 직원에 대해서도 감싸 안아야 되는 책임이 시장에게는 있고, 또 도시재생 사업 선정을 위해서
주민들과 그 공무원들이 노력한 공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바란다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관의 일종의 이제 위기가 닥친 상황이잖아요. 네.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내용으로는 사실 잘못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과 정의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책임 소재 측면이라든가 이런 그 이후에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사과에 섞여 있게 됨으로써 사실은 그 비판 여론의 핵심을 좀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제 뭐 나름대로의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시장께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지난해 12월에 네. 이미 이제 예산을 승인을 했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승인 없이 땅을 매입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충주시장에게 굉장한 십자포화가 가해졌죠, 여론에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 의회가 승인을 한번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살짝 새로운 국면이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이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승인을 하고요. 네. 나중에 집행할 때 한번 승인을 합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편성할 때 승인을 하는 건 이제 지자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때 한번 승인을 한다는 거고요. 네. 나중에 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꺼내서 쓰려고 하면은 또 집행할 때 한번 승인을 해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걸 보면 두 승인이 다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집행할 때 승인하는 거는 사실 요식행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국회에서도 보면 예산 편성을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양 당 사이에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편성 단계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 편성 단계에서는 큰 다툼이 없이 이제 30억 예상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모든 공무원들은 집행 단계에서는 그냥 통과가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집행해서 이제 승인이 안 돼가지고 이제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좀 실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좀 언급을 하는 거고 이제 또 충주시에서 하나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국비를 써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면 국비 지원이 삭감되거나 이제 지연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이제 설명을 굉장히 또 쉽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제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이제 쓸 때 네네. 보통은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승인이 맞습니다. 됐었다. 뭐 이런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사실 수안보라는 지역이요. 이제 과거에는 국내 온천 관광 1번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안보 지역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주민들은 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충주 내륙 관광의 중심으로서 온천 지역이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죠. 네. 70년대, 80년대 호황을 크게 누렸고요. 이후엔 90년대 들면서는 스키장까지 개장을 하면서 이 주변이 그 가족 레저 관광의 중심으로 내륙에서는 크게 이제 그 호황을 누렸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하나로 대형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재개발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활력을 찾을까, 기존의 주민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을 진행할까라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와 의회의 힘겨루기처럼 이제 조금 비춰지기도 하고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라는 문제가 불거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도비 12 합해서 여기에 300억 이상의 투자가 됩니다.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이 아무래도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길 바랄 텐데요. 자, 의도가 어찌됐든 사실 이제 절차를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제 어떤 참작할 사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차를 어긴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정말 요즘같이 투명하게 행정이 공개되는 시대에는 너무 큰 잘못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책임 추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먼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승인 없이 산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냐? 그러게요.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건 뭐 추후에 법원의 판단이 뭐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 매매 효력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결정은 이제 시장이 하는 거고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거지 의회가 외부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이제 직접 구매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매매 효력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거냐의 문제가 남는데 먼저 일단 민사 책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민사 책임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의회가 승인을 안 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충주시에 돈이 뭐 새어나갔다거나 충주시가 손해를 안 봤다고 하면 이건 사실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일단 30억 예상을 편성했는데 이제 실무자들이 그 27억에 사왔거든요. 3억을 싸게 산 거고 지금 뭐 각종 전문가들이 그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적정가다라고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민사 책임은 못 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 책임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뭐 국민 소환 얘기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뭐 재산상 손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추후에 책임 묻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이거에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공유재산을 구매를 해놓고 매입을 해놓고 매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를 해서 시의회의 승인 업무를 방해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형사 책임을 지우려면 어떤 경우라도 실수해는 안 돼요. 일단 고의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됐든 어떤 공무원이든 이거 의회 승인이 없는 걸 알았지만 이건 그냥 내가 진행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는 이제 그런 증거는 없어요. 일단 뭐 공식 발표 자체가 시 공무원이 좀 서두르다 보니까는 실수를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만 봐서는 형사 책임이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 조기령 시장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난 총선에 좀 불거졌습니다. 시소유 미술품 관리 부실 논란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이 좀 드러났는데요. 충주시가 2000년부터 19년까지 그 2억 6천여만 원을 들여서 미술품들을 구매를 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만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40여 점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시가 미술품을 구매를 하면 행정 시스템 상에서 이것을 구매 대장이라든가 품목 대장에 등록을 하고 이것을 관리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 또 이 미술품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 전 시장 측에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선거 기간 동안에 고소고발도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 미승인 건 이것과 더불어서 뭐 몇몇 가지 사안들과 이 미술품 논란까지도 맞물리면서 어쨌든 사퇴 촉구를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에 사실 빌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시 소유의 미술품도 역시나 이제 공유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민의 혈세일 텐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분실된 미술품에 대한 배상 책임 보통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사안은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이제 승인 없이 부동산 구입한 거랑은 좀 궤를 달리해요. 일단 이 미술품이 없어졌으니까 무조건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제 과연 이걸 누구에게 물을 거냐 그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일을 한 담당 공무원들은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해서 이제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위에 상위 결재권자들까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포커싱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말씀드려 보면 일단 뭐 이해하시기 편하게 회사를 좀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이제 부하가 결제 서류를 갖고 왔을 때 상사가 이걸 살펴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상사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살펴보지 않고 도장이 찍혔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번 감사원 조사 때 아마 드러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로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제일 상위 결재권자인 시장도 책임질 가능성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제 미술품의 가액이 지금 한 2,800만 원 정도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액수까지 과연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시장이 살펴볼 겨를이 있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론상 외에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했는데 그 라이트월드와 관련한 논란들도 있거든요.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이제 보은에 이어서 충주시에서도 이제 주민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 또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 건강한 지방자치 제도 이런 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그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집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또한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들이 좀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은 좀 지난하게 여겨지기는 하겠지만 또는 비효율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협치의 과정들이 쌓여서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게 되기도 하고요. 정당성을 갖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주민 소환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사실 이 사태의 원인이 된 것은 어쨌든 독선적인 행정의 추진 이런 데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좀 껄끄러운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피해가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효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신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 전체를 위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소통을 해나가야 될 거고요. 또 시가 책임 있는 사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의 화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